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저희 지난번 영상 댓글에 얼굴이 안 보이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한번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로만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 보이는 게 유튜브 영상들 볼 때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얼굴이 나오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엔 목소리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들 위주로 발표가 많이 있었죠. 이제 실적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한동안 더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미국, 독일, 터키, 유럽, 영국, 일본 등등 이제 각종 나라들의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액트가 결국에는 최종 소명까지 통과를 했죠. 그래서 애초 계획했었던 BBB Build Back Better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570조 원짜리 엄청나게 초대형 법안이 통과가 됐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헬스케어, 그리고 전통 에너지 산업에도 돈이 좀 뿌려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산업들에 보조금이 뿌려질 예정이고, 친환경 에너지 얘기를 한 김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전 세계 어디까지 왔나 보면은, 사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윈드 앤 솔라,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이 핵발전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 오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격차가 컸었는데, 핵발전은 보시면 정말 한 15년, 20년째 멈춰 있고, 재생에너지는 진짜 미친 듯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어느새 역전이 돼서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직접적으로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표죠. 아무래도 집을 살 때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이라는 게 결국에 금리 수준에 따라서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이 금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은 집을 더 들고 있을 여유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면 직방으로 시장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동산 가격도 거래량도 그리고 심지어 신규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건수 모든 게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질로우라고 미국판 직방 같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값 추이, 집값 성장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어쨌든 고용은 아직까지 탄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집값이 잡히게 되면은 인플레도 어느 정도는 잡히는 모습을 보이겠죠. 아무래도 집값과 이 렌트 같은 것들이 인플레이션 수치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긴 한데, 7월 FOMC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그 안에는 따로 특이사항이 있진 않았죠. 금리 인상 속도가 내려간다 이런 얘기는 없고, 당분간 금리 인상 스탠스가 계속 있고, 이 이후에 발표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아직까지는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가 아직은 당분간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소매 지출들, 소비자들 지출을 보면은 이것도 아직까지 탄탄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6월 대비해서 오른 게 별로 없긴 한데, 항목별로 봤을 때 이 휘발유 판매 줄어든 거랑 차량 판매 줄어든 거, 요거 빼면은 나머지 소비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이 휘발유 판매 줄어든 것도 결국에는 기름값이 피크 찍고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갤런당 5달러까지 갔다가 이제는 4달러 아래까지 내려와서 이 가격이 빠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지출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지표는 이 유통업체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마트와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둘 다 일단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실적 가이던스 확 깎으면서 실적 시즌 초반에 시장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던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실적 가이던스를 높여잡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된 재밌는 트렌드는 판매 품목 수는 줄어들었는데 판매 품목당 단가는 더 비싸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살 때 좀 더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거 산다, 더 필요한 거를 더 많이 지불해서 사고 안 써도 되는 건 안 쓴다 라는 식으로 똘똘한 소비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얘기였고, 글로벌 상황들을 나라별로 빠르게 짚고 가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7월 CPI가 99년도에 유로가 생겨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독일을 보게 되면은, 독일은 이 가스 때문에, 천연가스 때문에 문제죠.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목줄을 쥐락펴락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 부가가치세를 낮출 계획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10월부터 전력요금 폭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독일이 가스 공급자 들한테 도매가를 미리 올려줬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은 이제 10월부터 전력요금이 미친듯이 오를 텐데, 이만큼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로 독일은 국민의 절반이 가스 난방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겨울철을 앞두고 가격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스 소비량 자체도 줄여라 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전기 가스 요금이 한 2년 전 대비해서 10배씩 오르다 보니까 각종 이 제조업체들, 독일은 어쨌든 유럽의 제조 공장이 있는 곳들로 유명한데, 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이제 러시아 가스프롬에서는 또다시 3일 동안 공급 중단하면서 가스관 정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독일 인플레가 미친 듯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부르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시면은 전년 대비 37%가 올랐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인가 할 텐데 독일에서는 이런 숫자가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6월에도 5월에도 계속 됐었고, 어쨌든 여기에 가장 주범은 에너지 가격이었고, 에너지 가격이 이 37% 중에서 한 23% 원저리를 차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빼면 14% 수준이었고, 그래도 여전히 높죠. 영국도 계속해서 40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를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7월 달에는 10% 넘게 찍었고, 어쨌든 이 물가를 잡으려고 영국에서도 이제 빅스텝을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도 이미 빅스텝 한번 해서 지금 1.75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일어나면서 이게 경기 침체 전조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영국에서도 국채 2년 금리가 10년 금리보다 높은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대비 높아야지 정상적인 시장이겠죠. 왜냐면은 돈을 더 길게 빌릴 때 더 이자를 많이 내는 게, 신용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자를 많이 내는 게 더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에 연동되어 있고,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높게 예상이 안 되고, 반면에 단기적으로 금리는 엄청나게 중앙은행에서 올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이 두 가지 콤보가 거꾸로 맞물려 돌아갈 때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온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죠. 어쨌든 영국과 미국 모두 그런 상황이고, 뉴질랜드도 빅스텝 하면서 또다시 금리를 엄청 올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얘기는 아니고 이제 2분기 GDP가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경제가 조금씩이나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여기도 팬데믹 방역 해제가 되면서 소비가 늘어서 그 덕분에 일본 GDP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내수 소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터키는 무려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뭐 인하해도 13%나 되긴 하는데 7월 인플레가 여기는 80% 가까이 찍었어요. 단위가 사실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은데, 이 미친 인플레를 겪는 나라인데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오히려 돈을 더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안 되는 나라인 게,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자체가 전통 경제학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 생각대로, 사실 이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계속 입김 넣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다 자르면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 돈을 그냥 더 풀어라 라는 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통화량도 늘어나고,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오히려 줄이려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달러당 리라화 환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라화 가치가 완전히 떡락을 했단 소리죠. 그래서 5년 전에는 이제 3리라면은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8리라를 줘야 1달러를 살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환 위기급의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 그래서 국내 모 영화 기업 중에도 터키에 진출했다가 힘들어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빚은 예를 들어서 달러로 내서 터키에 그 돈을 넣은 다음에 터키에서 운영해서 나오는 터키 리라로 돈을 벌어서 그 달러 빚을 갚는, 그런 식으로 확장했던 회사들은 아무리 리라를 벌어도 달러 빚을 갚기 너무 힘들어지겠죠. 예전보다 뭐 5배, 6배의 리라를 벌어야지만 똑같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을 살펴보면은 여기도 경제 성장률이 엄청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차트만 보셔도 엄청 둔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뭐 전반적으로 다 둔화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출 금리 등의 이 단기 유동성, 중기 유동성을 늘리긴 했는데, 금리를 한 10bp 정도 인하를 한 게 있는데 이거 갖고 뭐가 되겠냐 이제 와서 라는 식의 코멘트가 시장에서 대세긴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훨씬 더 강력한 경기 부양이 아니면은 추세를 바꿀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 대세인 것 같고,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이 빅테크 회사들 정부의 알고리즘 공개를 결국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이 영업 기밀을 나라에 공개를 하라는 거라서 중국 말고도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정부에서 빅테크 회사들, 뭐 메타 같은 회사들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에선 정말로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빅테크 회사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딴지를 그리고 감시를 받게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대표 주자인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는데 순이익은 전년 대비로 따졌을 때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온라인 광고가 맛이 가고, 그 다음에 중국 내 게임 산업이 계속해서 규제를 받고 있죠. 이 업종 자체도 규제를 받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규 게임 허가도 안 내주는 식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 사업으로 해외 게임, 국내 게임 말고 해외 게임,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틱톡을 따라하는 이 위챗 비디오를 미래 사업으로 키우려고 반등세를 여기서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외에 있었던 재밌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디즈니 주식에도 이 행동주의 투자자가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서드 포인트가 들어와서 크게 두 개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이 ESPN 채널, 이 스포츠 채널인데 이것도 디즈니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분할시켜가지고 스포츠 베팅 사업을 여기다 갖다 붙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 스포츠 베팅 사업을 디즈니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이 추측은 시장에서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디즈니라는 회사의 이미지상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힘들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돈 벌 수 있는 말이 되는 오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한 게 훌루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번에 새로 밀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로 합쳐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훌루 같은 경우에는 훨씬 오래전부터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거를 디즈니 플러스로 합쳐서 더 스케일을 키워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최근 분기 매출을 보시면은 어쨌든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가 스트리밍이죠. 그래서 스트리밍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출시일이 확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죠. 워렌 버핏의 경우에도 애플 주식을 추가 매입한 걸로 밝혀졌고, 참고로 아이폰은 아직도 애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를 열심히 키우고 있긴 한데 아직은 아이폰이고, 그리고 이번 주 핫 밈 주식인 Bed Bath & Beyond, 이게 2022년을 강타하고 있는 주식이죠. 참고로 게임스톱, 2021년 게임스톱 사태 시초였던 라이언 코엔, 이 사람이 게임스톱 주주로 들어오면서 게임스톱이 날뛰기 시작했고 결국엔 게임스톱의 아예 회장으로 들어와서 게임스톱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게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와 별개로 게임스톱이란 주식이 엄청나게 흔들렸었죠. 그리고 이 라이언 코엔이 올해 초에는 BBBY,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주주로 들어와서 여기도 온라인화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개미들이 희망을 품고 게임스톱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을 품고 다들 들어왔었는데, 저번 주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사람이 한 7개월 들고 있다가 다 털고 나갔죠. 자기는 한 800억 정도 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털고 나가니까 이틀에 걸쳐서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해서 지금은 뭐 반토막보다 다시 더 많이 난, 하지만 여전히 두 달 전에 비해서는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운 아직도 많이 올라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BBBY의 뒤를 이어서 이 블루 에이프런이라던가 이 웨버 같은 회사들의 밈 주식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 잭슨홀 미팅, 이 연간으로 매년 미국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움을 열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참석을 해서 하는 총재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발표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미국 PC 물가지수, 이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재밌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